안녕하십니까, 임영환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법과 제도, 문자와 과학으로 국가의 근본, 국가가 작동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인물입니다. 이 영웅의 선택은 600여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가 말하고 읽고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놓았습니다. 오늘 지구 영웅전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첫 번째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보셨겠지만 바로 이 책입니다. 한나라의 왕이 직접 만들고 직접 설명하고 짐이 백성을 가엾게 여겨 라고 선언한 책. 이 왕은 백성이 글을 몰라 억울함을 겪는 현실을 국가의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훈계가 아닌 새로운 문자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혼천이와 앙부일구입니다. 하늘의 움직임을 계산해 계절과 절기, 국가의 시간을 정한 혼천이, 그 하늘의 계산을 백성의 시간으로 바꾼 시계인 앙부일구, 즉 혼천이가 하늘을 읽는 국가의 눈이라면 앙부일구는 그 하늘을 백성의 삶으로 내려보낸 도구였습니다. 영웅의 과학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았고 항상 나라를 움직이게 하는 도구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만의 문자를 만들고 법을 바로 세운 군주, 백성을 위해 국가를 설계한 군주, 그가 바로 오늘 지구 영웅전의 주인공입니다. 지구 영웅전 오늘의 주인공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손꼽는 세종대왕입니다. 세종의 재위기 조선은 영토를 넓힌 제국도 군사적으로 팽창한 강대국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 조선은 문자와 과학, 법과 제도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가장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운영 모델을 갖춘 나라로 변모합니다. 이로 인해 세종은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통치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5세기 초 조선은 건국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젊은 왕조였습니다. 4대 외교의 질서 속에서 명나라를 상대해야 했고 북방에는 여진 세력이 상존했으며 내부적으로는 제도와 법률이 완전히 정비되지 않은 불안정한 국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은 국가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을 세워야 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세종대왕이 있었습니다. 22살의 나이에 즉위한 세종대왕은 국가 전반에 걸친 체계적 정비에 착수합니다. 이를 위해 세종대왕은 훈민정음을 창제해 백성이 자신의 말을 글로 남길 수 있게 했고 과학기술을 통해 시간과 행정의 기준을 통일했습니다. 또한 형벌과 재판 절차를 정비해 원칙에 따라 법이 집행되도록 했습니다. 문자와 과학, 행정과 법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세종의 국가 운영 방식은 조선을 단순한 왕조가 아니라 제도가 작동하는 법치 국가로 변화시킵니다. 지식으로 안을 다지고 법으로 백성을 보호하며 전략적으로 국경을 설계한 군주. 지금부터 우리는 세종대왕이 만들어낸 조선 국가 시스템과 그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먼저 세종대왕의 인생에서 중요한 3명의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건 정말 뻔하지. 조선의 제3대 왕이자 세종의 아버지 태종 이방원입니다. 그는 조선 초기 국가 기틀을 마련했고 셋째 아들이었던 세종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정치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 태종이 이룬 정치적 안정은 세종이 평생토록 개혁을 추진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집현전 학자들입니다. 세종대왕의 시절에 집현전은 학문과 정책, 문화 발전의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종을 도와 훈민정음 반포, 천문학 연구, 유학, 역사, 외교문서 편찬 등의 학문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정책을 설계하고 제도화해서 조선의 문물과 행정 수준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여진정벌과 국경 안정화에 기여한 최은덕 장군입니다. 그는 실질적 군사 지휘뿐 아니라 세종대왕의 국방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며 국방개척과 방어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 세 인물과 세종대왕이 어떻게 조선의 황금기를 만들어갔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이란 이름은 곧 조선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위대한 통치의 출발점은 안정된 왕권도 완성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건국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신생왕조, 왕자의 난으로 피비린내가 가시지 않은 궁궐, 그리고 언제든 흔들릴 수 있었던 왕위 계승의 불안 속에서 한 왕자가 태어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세종대왕이 어떤 시대적 혼란 속에서 태어나 어떤 유년기를 거쳐 대왕으로 성장했는지 그 모든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392년에 이성계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합니다. 국가의 제도, 법률, 통치 질서는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정도전, 조준 등 개국공신 세력은 상당히 급진적인 개혁을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개혁 열정이 너무 앞서서 그랬는지 태조의 장성한 아들을 배제하고 막내인 10살의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정계 내부의 불만과 갈등이 치솟게 됩니다. 결국 1398년에 제1차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세종이 태어난 바로 다음 해죠. 세종의 아버지인 이방원이 정도전, 남은 등 개국공신 세력을 제거하며 무력 충돌이 일어납니다. 태조가 책봉한 세자 이방석은 폐위되어 사망했고 왕권의 중심, 실질적인 권력이 왕자들, 특히 이방원 쪽으로 이동합니다. 태조 이성계 다음으로 정종이 즉위하는데 1400년 이방원과 이방간 사이의 권력 다툼으로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합니다. 제2차 왕자의 난 이후에 권력 구조가 이방원에게 기울어지자 정종은 상황 태조의 허락을 얻었다기보다는 얻는 형식을 통해서 1400년 2월에 이방원을 왕세제로 책봉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아니라 동생을 다음왕 후보자, 세자처럼 책봉을 한 거죠. 이후 11월에 이방원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됩니다. 1397년 5월 15일에 당시 정왕군이었던 태종과 정령옹주였던 원경왕후의 삼남으로 충녕대군은 태어납니다. 세종대왕의 이름은 도고요, 자는 원정이었습니다. 세자 책봉 전인 1408년에는 충녕군에, 1412년에는 충녕대군에 봉해집니다. 1408년 충녕군에 봉해질 때는 훗날 소원왕후가 되는 시몬의 딸 심씨와 혼인합니다. 태종에게는 장남 양녕대군 이전에도 3명의 아들이 있었으나 유아기에 사망합니다. 양녕대군하고 둘째 효령대군은 외가에서 키웁니다. 이건 당시 조선 사대부의 관습이에요. 그런데 이제 충녕대군은 이방원의 지위가 달라진 다음에 태어나다 보니 직접 길렀다고 합니다. 이방원은 충녕대군을 자주 안아주고 업어주는 등 유난히 애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책을 좋아했고 학문에 열중해서 태종과 원경왕후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유학의 경전뿐 아니라 역사, 법학, 천문, 음악, 의학 등 다방면에서 전문가 이상의 실력을 보유했다고 하죠. 하도 독서를 열심히 해서 태종이 책을 모두 치워버리기도 하고, 아니 과거 볼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냐고 꾸중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그러자 이제 충녕이 병풍 뒤에 책 한 권을 몰래 숨겼다가 마르고 닳도록 읽었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데 좀 책을 고지식하게 믿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의견도 반드시 고전을 상고하고 책에서 보증을 얻어야 되는 아주 고지식한 버릇이 생깁니다. 이게 완전히 좀 실정이 안 맞고 좀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그때 의학서가 솔직히 수준이 안 되니까 사람들 경험이 더 맞는 경우도 있는데, 의학 책에 없는 얘기는 절대 안 믿어. 이 양반은 뭔가 책에 있어, 유명한 책에 있으면 이게 거짓말일 리가 없잖니. 뭔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래서 끝까지 답을 찾아라, 이러는 이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격이 법과 제도를 만들 때는 정말 다른 왕에게 볼 수 없는, 다른 시대에 볼 수 없는 엄청난 장점이 됩니다. 그리고 집중력과 사고력도 뛰어났어요.
세종대왕의 진짜 학문적 장점이 이건데 왜 100번씩 읽었다 그러면 왠지 그냥 외웠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세종은 절대 그냥 외우지 않고 자기가 고민합니다. 이게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냥 외우고 정보량만 많으면 학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정보를 자기 지식으로 만드는 정보 정리 능력,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게 분석. 그 분석을 통해서 통찰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만 좋은 게 아니라 정말 끈기와 뚝심을 지녀. 뭔가 이상해. 왜 안 맞지? 그럼 우리는 쉽게 말하죠. 아, 이거 뭐 우리나라랑 기후가 안 맞으니까. 그러지 않아, 이 양반은. 기후가 안 맞아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거를 비교하면 답이 나올 거 아니냐. 그래서 끝까지 찾아. 지독하게 추구해요. 결국 소년 충령은 자신의 목표와 생활을 일치시킬 수 있는 의지와 자제력이 있었고 이런 노력 때문에 결국 왕으로 선택될 수 있었던 것이죠. 왕자의 난으로 궁궐은 피로 물들었고 왕권은 강화되었지만 정치 질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건국된 지 반세기도 지나지 않은 조선은 겉으로는 그럭저럭 왕조의 틀을 갖췄지만 속으로는 언제든지 다시 흔들릴 수 있는 미완의 국가였습니다. 과연 세종은 이 혼란 속에서 어떻게 왕위에 올라 불안정한 왕조를 다스렸을까요? 이제 피해 건국 이후 조선을 완성의 단계로 이끌어간 군주 세종대왕의 즉위와 그 선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충녕대군이 세종대왕으로 즉위하기까지의 길은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조선의 왕위 계승은 능력만으로 결정되지 않았고 장자와 적통 그리고 정치적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했죠. 왕위 계승의 중심에는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지구 영전 더 라이벌, 무예에 뛰어나고 체구가 크며 왕자의 난을 거친 조선에서 왕의 아들다운 아들로 기대를 모았던 인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태종의 장남이자 첫 번째 세자 양녕대군입니다. 조선의 적장자이자 공식적인 후계자, 이미 세자로 책봉된 인물, 국가의 시선과 기대는 모두 그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왕위 계승은 혈통만으로 완성되는 건 아니죠. 왕의 자질과 국가가 요구하는 기준, 그리고 세자의 선택들이 쌓이면서 조선의 미래는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성계 집안이 무장 집안이죠. 첫째 부인 한씨 소생 중에 이방원을 제외하고는 다 무골이었습니다. 양녕도 그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체구가 크고 건장했습니다. 활쏘기도 궁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뛰어났고 할아버지 이성계를 쏙 빼닮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녕은 책만 보고 공부만 했고 운동은 진짜 못했습니다. 1404년에 양녕은 세자로 책봉됩니다. 그런데 세자 되긴 했는데 막내인 충녕대군의 자질이 훌륭한 것을 보고 일부러 망나니 생활을 해서 동생에게 왕위를 양보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어릴 때 드라마로 나와가지고 정말 이거 엄청 싸웠어요. 이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믿는 거야. 요즘은 조금 믿는 것 같은데 이건 정말 완전히 창작입니다. 양녕대군을 세자로 책봉하고 바로 전담 교육기관을 설립하는데요. 이제부터 서연에 입직하는 관원은 세자가 식사하거나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도 좌우를 떠나지 말고 장난을 일체 금하여 오로지 학문에만 힘쓰도록 해라. 세자가 만약 듣지 않거든 바로 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아주 포기한 수준은 아니었고 양녕대군도 글도 잘 알았고 글씨는 아주 명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양녕이 좀 무골 기질이 있는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좀 좋아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강명하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강명하다는 거는 좀 자의식 강하고 고집 세고 에고가 강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주로 강명하다고 해요. 그래서 태종이 이제 계속 현장 교육을 시킵니다. 중국 사신 접대도 시키고 국가의식에 참여하게 하고 뭐 등등 하면서 교육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게다가 충녕대군과 양녕의 사이도 안 좋았습니다. 충녕대군은 세자와 자주 부딪혔다고 합니다. 세자가 이게 사냥 자주 다니고 놀기 좋아하고 게다가 또 여색도 밝혀가지고 기생을 동궁으로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충녕은 이런 행동을 옳지 않다고 여겼고 세자의 행각을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결정적으로 태종과 양녕이 틀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어리 사건인데요. 드라마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리는 전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근데 양령이 이게 사람마다 뭔가 이렇게 확 꽂히는 여자가 있는데 진짜 그랬나 봐. 양령이 보면은 자기 정말 한눈에 갔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어리를 뺏어서 자기 첩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장인 어른 집에 숨겨두고 임신까지 하게 했어요. 이 사실이 들키자 태종이 대노합니다. 그랬더니 양령이 대들어요. 아버지는 첩도 많고 남의 기생도 뺏어서 차지하면서 왜 나만 이러냐. 조선시대를 들어서 왕자가 아버지한테 이렇게 반항한 거는 거의 기록이 없는데 하여간 이렇게 되니까 이제 태종이 이제 뭔가 얘 선을 넘었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태종이 세자 이야기를 들으면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사고를 치니까 결국 태종 18년에 아버지가 양령을 폐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충령이 오릅니다.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태종은 자신이 죽은 후에도 양령은 서울로 들어올 수 없다는 유명을 남깁니다. 근데 이거는 처절한 정치판에서 양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도 보여집니다. 나중에 세종은 양령을 서울로 오게 하고 세조 때는 국정자문도 하면서 지냅니다. 이렇게 나름 제명을 누린 왕족은 이후에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양령은 나름대로 운이 좋았어요. 특히 만년에는 세조하고 아주 죽이 잘 맞아가지고 단종을 죽이라는 요청도 왕족 대표로서 양령이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는지 뭐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세조랑 성격이 비슷한 거는 맞아요. 태종은 충령에게 세자의 자리를 넘겨준 지 불과 2달 뒤인 1418년 8월에 왕위를 넘겨주게 됩니다. 태종은 제2기간에 수시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선의한다는 쇼를 벌이곤 했습니다. 태종은 세자에게 임금이 즉위식 때 입는 면복을 입혀서 신하들 앞에 내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진짜다 이거죠. 이는 불안정한 셋째 아들의 왕권을 안정시키려는 태종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기도 합니다. 이때 왕실에는 태종의 형인 정종이 상황으로 물러나 있어서 상황이 둘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라에서는 이 왕이 3명인 셈인데 상황으로 물러난 태종은 1422년 죽을 때까지 4년간 실권을 쥐고 있었고 세종은 태종이 죽은 뒤에야 진정한 국왕으로 이제 활약할 수 있게 됩니다. 큰형님인 양녕대군이 폐위되고 자신이 왕위에 올랐을 때 세종대왕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었소. 형 양녕대군은 태어나면서부터 오래도록 조선을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었고 나는 그 뒤를 따르는 위치였소. 그러나 형이 세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아버지께서 조정과 나라를 위해 내게 그 자리를 맡기셨지. 나라를 안정시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중대한 의무가 나에게 주어졌소. 나는 기쁨보다는 무거운 책임감과 두려움이 앞섰소. 하지만 앞으로 나라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다짐으로 마음을 다잡았지. 양녕대군의 선택과 이탈은 단순한 개인의 방정이 아니라 왕위 계승의 혈통이 아닌 자질로 재편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공백 속에서 충녕대군은 조용히 기준을 쌓아 올렸고 태종은 마침내 조선의 미래를 맡길 인물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충녕대군은 세자가 아니라 조선의 4번째 임금이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왕, 세종은 어떤 방식으로 나라를 다스렸을까요?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선대왕 태종이 서거하고 나서 세종대왕은 명실상부한 조선의 국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세종의 진짜 통치가 시작됩니다. 세종은 국가를 오래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노력합니다. 법과 제도를 다시 점검하고 행정과 재정의 기준을 세우고 문자와 과학을 통해 국가 운영의 근간을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집현전은 세종 때 정치의 사회적 안정과 문화적 발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기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종은 주먹구구식 개혁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요. 문제가 생기잖아. 요즘하고 똑같아. 철폐합시다. 횡단보도를 만들었더니 사고 납니다. 육교를 만들었더니 힘듭니다. 그러면 육교가 힘들어요. 횡단보도로 바꿔. 사고 났는데요. 육교로 돌려.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육교는 언제 나왔니?
뭐 육교가 횡단하기 힘드니까 뭔가 뭐 다 요즘 말로 에스컬레이터 같은 건 없니? 이런 거 다 찾아보라고요. 횡단보도도 뭐 사고 안 나게 하는 방법 없니? 이런 식으로 악착같이 찾으라고 해요. 그러니까 신하들은 싫지. 걔들은 그냥 문제 있으면 이거 문제 있습니다. 전화 바꿉시다. 이게 잘나 보이는데 이거 진짜 싫어요. 육교 그러면 전 세계의 육교 제도 다 갖고 와. 한꺼번에 다 나오게. 아무튼 이렇게 돼서 집현전을 설치했고 똑똑한 학자들을 집현전 학사로 발탁했습니다. 집현전에서 편찬된 서적이 약 40종에 달하는데 이게 책 편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그런 책을 편찬했느냐. 백과사전 만들어서 AI 만들어서 정답 가져오란 말이야. 이 노력이 본질이에요. 여기서 잠깐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자들이 학문 연구, 그러니까 AI가 되라.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특전을 주긴 했어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학자들에게 휴가를 줘서 이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과연 무엇에 전념할 수 있게 한 특전이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사가 독서, 그러니까 휴가를 줘서 책을 읽게 한다는 제도로 요즘 말을 하면 왜 대학에서 연구년, 그러니까 안식년 주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집현전 학자들에게 일정 기간 휴가를 줘서 정무에서 벗어나 재충전을 하면서 학문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근데 이게 불평도 많았는데 대신에 집현전 학자들은 관직에 못 나오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대학 교수는 정치 참여 금지, 피선거권 박탈 이렇게 한 거죠. 조선 건국 직후에 정도전 조준이 경제육전을 편찬합니다. 그런데 왕자의 난 이후로 하륜의 주도로 주요 개혁 입법을 다 철폐하게 돼요. 그래서 세종은 2개의 법전에서 중용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사를 공부하고 중국 역대 왕조의 제도를 다 공부하고 결정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겁니다. 제가 실록을 읽다 봐도 그래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요만한 부작용만 나와도 정말 못 참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고치고 적치고 그러다 보니 법을 너무 자주 바꿔가지고 조선의 공사는 3일이라는 속담이 세종 때 생깁니다. 하도 법을 자주 바꾼다고. 근데 이게 세종은 법을 이렇게 자주 바꾸라는 뜻이 아니야. 내가 완벽한 걸 만들어 물려준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테스트한다. 좀 이런 거예요. 어쨌든 법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 정도로 철저한 책임감을 가지고 조그마한 부작용도 사소하게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했던 왕은 조선을 털어서 세종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직 황희 등을 중심으로 태조, 태종 때 편찬한 법전을 융합하고 개정한 신송육전, 신찬경제송육전을 편찬합니다. 이것은 훗날 경국대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세종의 수많은 법 중에 유명한 게 공법인데요. 공법은 세종 26년에 실시한 지세제도입니다. 원래 고려 때부터는 이렇게 흉작, 농사 사항을 받아서 이렇게 바적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맨날 예산이 들쑥날쑥하고 부정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차라리 정액제로 하자.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해도 평균치만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이 정액제로 세금을 받는 공법을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2가지 문제가 있는데 풍년 들었을 때 정액 내면 기분 좋지만 흉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냅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반론이 많았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수확한 양을 봐서 하려면 정확하게 하려면 정말 벼 나달까지 세야 돼요. 이렇게 되면 맨날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부정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평균치를 정확히 뽑아내서 정액제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게 이제 논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니까 세종이 여기서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데 전현직 관료 1,300명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지방관을 보내서 백성들의 생각을 묻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세금을 새롭게 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세종의 조선이 백성을 어떻게 대할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었습니다. 1429년에 농사직설도 편찬하는데 각도 농부들의 경험을 토대로 조선의 기후, 풍토, 실정에 알맞는
농법을 저술한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데요. 단지 농업 생산력을 올리자가 아니고요. 좋은 농법을 보급해서 평균치를 확대하자. 이게 진짜 목적이었습니다. 세종의 업적 중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게 훈민정음인데, 훈민정음의 창제는 세종대왕이 남긴 유산 가운데서 진짜로 빛나는 업적이죠. 근데 훈민정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입니다. 훈민정음은 1443년 12월에 완성하는데요. 46년 9월에 훈민정음과 함께 반포합니다. 책 이름은 글자 이름인 훈민정음과 똑같이 훈민정음이라고도 하고, 해례가 붙어 있어서 훈민정음 해례본이라고도 합니다.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어디까지 개입했느냐가 지금 학계 논쟁인데, 거의 본인이 직접적인 노력한 게 아니냐, 요즘은 이설이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도움을 안 받은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정말 주도했다, 지편년 학사들에 맡긴 게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게 진짜 목적은요, 세종의 꿈 자체가 완벽한 법으로 통치되는 법치국가예요. 근데 당시는 대부분이 문맹이에요. 새 법을 반포하면 백성들이 알지를 못해. 그래서 한문이 어려우니까 한글을 만들어 보급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물론 그 용도만 있었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백성이 법을 알게는 해야지. 이것이 한글 창제의 기본 이유였고 세종의 가장 훌륭한 부분입니다. 세종은 즉위 초반부터 국가체제 정비를 자기 일생의 과업으로 삼는데, 국가 정비에서 군대가 빠질 수가 없죠. 근데 군대가 강해지려면 나라가 안정되고 부강되어야 합니다. 세종 15년 이후에 사군육진 개척이 시작됩니다. 물론 군사개혁 자체는 즉위 초부터 했어요. 군대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기 개량하고 화포, 화약, 화차 개발에 전념합니다. 특히 화약 무기는 고려말 해전에서 위력을 보였는데 당시에 이게 지상전에서는 제약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종은 이거를 지상전용 화약 무기를 개발하는 데 전념합니다. 적어도 적의 성벽을 부술 만큼 강력한 화포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거리도 늘리고 위력도 향상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 당시엔 대포가 이제 포탄이나 화살을 쏘는데 한 발 쏘는 게 낭비가 심하니까 두 발, 한 번에 화살 네 발, 이렇게 해서 사전 화포라고 그러는데 네 발 화포까지 실용화시킵니다. 사거리가 가장 긴 천자 화포는 1300보, 약 1.5km까지 날아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위력을 말하는 거지 꼭 1.5km 밖에서 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과학기술 문화 발전에도 굉장히 크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 분이 또 이게 음악을 잘 알아갖고 음정 틀리는 걸 다 잡아내요. 당시의 악기는 도량형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이건 좀 심각한 문제예요. 도량형이 안 맞으면 골치 아프잖아요. 시간이 안 맞는 것도 골치 아파요. 이 모든 게 악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 통치의 기본 아니니, 그래서 이제 과학 정비도 합니다. 세종은 정인지, 정초, 이천, 장영실 등에게 명해서 천문관측기구인 간이, 혼천이, 혼상, 천문기구 겸 시계인 일성정지, 해시계인 앙부일구, 물시계, 자경류, 자원 이런 거 다 만드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천문을 관측해야 시간이 나오잖아. 근데 또 황당한 게요. 중국 책에서 나온 천문은 관측해도 우리가 시간이 달라요. 역법 계산을 또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별자리가 다른 거야. 그러니 그걸 또 환산해야 돼. 그래서 뭐 7.3편 이런 거 만드는 게 그거 계산하느라고. 그러니까 한쪽에서 도구 만들면 또 계산법 찾아야 되고, 아 힘들어. 나는 관료하라고 그러면 세종 밑에서 절대 안 할 거야. 세종 하라면 할 수 있어. 백성의 삶과 국가 운영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 행정, 경제, 군사, 과학, 문화 전반의 국가 시스템 구축, 그리고 그 토대를 완성한 훈민정음 창제까지 세종대왕의 통치는 나라를 제도와 기준으로 움직이려고 한 하나의 설계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런 통치 철학은 조선이 5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던 토대가 되었고, 세종을 단순히 성군이 아니라 국가를 설계한 군주로 남게 했습니다.
국경을 위협하는 여진 세력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대왕은 강력한 북방 정책을 펼쳤습니다. 조선의 북방 국경을 안정시키고 영토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사군과 육진이 설치되었고, 이는 군사적 방어와 개척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한 중요한 역사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세종대왕의 결단과 전략으로 이루어진 북방 개척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군 육진은 세종 시기에 시행된 고토 수복의 인용과 북방 개척의 결과물로 오늘날 한반도 및 현행 대한민국 헌법의 북방 영토 개념의 기초가 됩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때 꼭 여기까지밖에 왜 안 가야 되냐, 여기까지 안 갔냐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이 많은데 갈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거 분명히 말하는데 이거는 군사적 문제가 아니라 조선 국가의 정체성이 바뀌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 국민을 이식시켜서 여기를 지배하려면 조선 인구만큼이 필요해요. 그게 당시에 가능하냐는 거죠. 국가가 전쟁을 할 때는 그냥 군대의 능력만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릴 거냐. 예를 들면 이쪽의 여진족을 우리 국민으로 편입해서 통치할 거냐, 아니면 이민족으로 대할 거냐 등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조선이 무역 상공업이 번성한 나라라면 여기서 계속 도시를 점령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로 삼아서 군자금과 유지비를 조달하고 그쪽 주민들을 우리 이익을 공유하는 국민으로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농무국가예요. 상공업과 무역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시스템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쪽을 완전히 우리 땅으로, 우리 민족이 들어가서 사는 땅으로 만들기 전에는 그런 식의 공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선은 농본국가, 단일민족국가 이런 체제 하에서 국경을 생각했으니까 그거는 전제로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 명나라는 중원을 장악한 후에 국경 밖의 이민족 국가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제일 경계했던 나라가 몽골과 만주의 여진족이었죠. 1395년에 요동도지사를 설치하고 여진을 6부족으로 나누어서 전체를 25위로 분할합니다. 직접 통치는 하지만 여진을 분열하고 지역 단위로 통합시켜서 명을 위협하는 사태를 막고자 한 거죠. 송나라 때부터 중국에서 속담, 아니 진리처럼 내려오는 말이 있습니다. 여진족 10만이 모이면 중원을 정복할 수 있다. 이것은 사실은 10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진족이 통합돼서 신방 군대가 만들어지면 중원도 정복당한다는 것입니다. 조선은 전통적으로 여진을 야만적이고 분열된 부족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은 여진을 건주여진, 울량합, 오도리, 우디케 등으로 구별했는데 오랑캐란 단어는 울량합, 원래는 이제 울랑하인데 여기서 파생된 것으로 여진족을 낮춰 부르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조선 국경지대에 있던 여진 부족은 건주 여진입니다. 이게 누르하치의 부족인데 이들은 이제 부족 체제로 살다 보니까 그 건주 여진 안에서도 이렇게 집단들이 나눠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조선에 귀화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행정관청의 통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세종 시대에도 이쪽에서 국경지대의 갈등이 굉장히 격렬했어요. 우리는 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굉장히 자연 국경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사실 여기는 명확한 국경이 아니었고 여진족들이 들어와서 막 혼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많았어요. 세종 때까지만 해도 이쪽 지리도 잘 모르는 지역도 간간히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종은 국경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해당 지역에 군사 행정 거점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사군 육진을 설치해서 북방 방어를 강화하고 주민 이주와 개간을 통해서 국민들이 사는 영구적인 영토로 확보하고 국경을 안정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세종은 굉장히 문치적인 왕처럼 보이지만 역사 공부 열심히 하셔가지고 국경은 결국 힘으로 지켜진다는 걸 정확하게 인식했던 분이었어요. 그 힘은 군대, 즉 병력 수로만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 여진족이 1개사단이 있어요. 우리는 1개 연대가 있어요. 그러면 여진족이 센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일개 사단의 보급이 이쪽에서 와요. 우리는 여기도 일개연대, 여기도 일개연대, 일개연대 있는데 여기서 전투가 벌어지면 여기 있는 애들이 일개연대씩 하루 만에 집결해서 순식간에 3개 사단을 만들 수 있어요. 만약 이렇게 되면 우리 쪽 전력이 훨씬 강한 거죠. 그래서 어떤 국경지대를 놓고 양측의 군사력을 측정할 때는 절대 병력만 갖고 하면 안 되고 방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느냐, 그 방어 시스템의 유지력, 어떤 결속력, 스피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고려 때 여진 정벌에 실패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세종이 깨달은 건 뭐냐? 강이다. 국경은 적어도 여기서는 강을 따라 국경을 설치해야 된다. 구성 때 이걸 산으로 했더니 산에는 통로도 많고 이동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강으로 하면 일단 좋은 게 병력 이동이 수월합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수로를 통해서 강을 기반으로 국경을 만들고 이 국경을 기반으로 여기에 동원 시스템, 방어 시스템, 군사 시스템을 만들어서 함경도 전체의 작전 방어 시스템을 원활하게 하겠다는 큰 그림이었던 거죠. 이런 점에서 세종이 훌륭한 겁니다. 당시에 여진 정벌은 3단계로 추진이 됩니다. 첫째, 군사로 쳐서 애들을 밀어내고 이제 우리의 군사 거점을 확보한다. 두 번째, 여기에 남쪽 주민을 이주시켜서 통치, 행정, 군사 시스템을 구축한다. 세 번째, 여진족 애들이 계속 이를 약탈로 쳐들어오거든요. 방어 시스템을 통해서 지켜야 애들이 포기하는 거지. 그냥 약탈하는 거 맞아주다 보면은 결국 방어하는 쪽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3단계로 하는데 이게 거의 10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러면 실제 여진정벌이 어떻게 진행되느냐? 1432년에 여진족 건주위의 추장이었던 이만주가 갑자기 이 여연 지역으로 침공해 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거든요. 건주 여진도 계속 단합하려고 그래요. 전사 48명, 피랍 75명이라는 역대급 피해를 입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건주 여진이 이 지역 패권을 노리고 단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파악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기습을 해서 승리를 하면 분열되어 있던 건주 여진들이 단합할 거 아니에요. 요 일대가 다 건주 여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겼잖아, 내 밑에 와, 이런 징조를 파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용서할 수가 없죠. 1433년에 최은덕을 지휘관으로 중군 절제사 이순몽, 좌군은 최해산, 우군은 이각 해서 병력이 약 1만 5천 명이었고요. 평안도와 황해도 병력을 동원합니다. 고구려 역사에 많이 나오는 이제 혼강이라고 하는 이 파저강 정벌을 단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이 건주 여진의 제일 중심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심 거점이 여기 있는 오녀산성, 고구려의 주몽이 수도로 삼았던 오녀산성인데 이게 이제 산이 워낙 여기 요새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당시 여진 정벌의 목적은 오녀산성까지 가는데 오녀산성을 함락하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함락하려면 오래 포위하고 공성전해야 되는 건 안 된다. 길을 나눠서 오녀산성까지 가는 중간에 건주 여진 부락들을 휩쓸고 이 지역에서 이제 우리의 지배권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 길로 나눠서 진군하는데 그건 당연히 한쪽 길로만 가면 안 되죠. 왜냐하면 서로 엄호해야 되니까. 4월 10일에 강계에 집결해서 요 만포로 넘어서 한 20일 정도 사이에 이 지역을 휩쓸고 돌아옵니다. 도중에 여진 부락을 소탕해서 신속하게 쓸고 나가는데 이건 또 왜 그랬냐면 공격하면 여진족도 결집해서 반격하러 나오거든요. 적진에 들어가서 우리가 패배하면 이건 거꾸로 불을 끄는 게 아니라 불을 지르는 게 돼요. 그래서 신속하게 얘들이 결집하지 못하게 하고 빨리 돌아온다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락에 들어가서 군량 같은 걸 태우면 좀 이게 잔인한 얘기지만 당시는 그렇게 되면 겨울의 절반은 이제 굶어 죽습니다. 군대의 희생도 적고 적의 희생도 적은 것 같지만 사실은 여진 세력에 굉장한 피해를 주는 거고요. 여진족은 거의 저항을 포기하고 피난했고 지도자였던 이만주와 임한란은 도주하게 됩니다. 적 사상자는 200명 미만이었고, 근데 조선은 참 평화를 사랑하고 인도주의적 나라는 맞아. 그래도 포로랑 노획물 잡아왔는데 나중에 이제 한 방 쳤으니까 협약을 맺어야 되잖아. 그래서 또 1434년에 다 반환해 줍니다. 야, 솔직히 15세기에 이렇게 착한 나라 없어요. 세종은 단기적인 승리가 아니라 국경의 주도권과
지속 가능한 지배를 목표로 했어요. 세종을 칭찬할 부분이 바로 이 장기적 전략인데, 장기적인 전략을 세우고 거기에 맞는 전술과 행동 지침을 세운다. 그리고 예상대로 여진족이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만주는 1435년부터 그 이전보다 더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반격을 합니다. 사실 이만주가 성공했으면 이 사람이 누르하치의 선구가 되었을 거예요. 2차 정벌은 1435년 9월 7일에 이루어지는데요. 또 여기 만포에서 도강에서 작전을 펼칩니다. 작전 기간은 9월 7일에서 16일이었고 병력은 약 8,000명이었어요. 조선이 즉각 반격을 하면 이만주를 따르던 여진 부족들이 이거 조선을 건드리면 바로 반응하는구나, 이런 거를 이제 깨닫게 하려는 이제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때도 신속하게 진압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먹혀가지고 이만주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거점을 옮기게 되는데, 이 바람에 세력이 굉장히 약화되고요. 여진족 내에서도 좀 신망을 잃고 고립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세종 때 여진정벌 때 불악이 포위되고 살해되게 됩니다. 세종은 이 전투 과정에서 증명된 장수들을 절대로 도태시키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도 실수할 때 있잖아요. 뭐 한번 큰 피해를 입어도 이 장수가 원래 능력이 있다 그러면 좀 이렇게 처벌한 척 했다가 결국은 다 복직시켜요. 그래서 세종 세조 때까지 사군육진이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합리적인 전술뿐 아니라 세종이 무장들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들의 실수와 능력을 구별해서 신뢰했던 것이 두만강, 압록강 지역이 우리의 국경이 되는데 세종이 그야말로 큰 공헌을 합니다. 세종의 여진정벌과 사군육진 개척은 단순한 전쟁이나 영토 확장이 아니라 국가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장기적 전략이었습니다. 군사적 충돌은 최소화하면서도 국경 방어선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주민 이주와 행정 체계를 정비하며 여진족이 포기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조선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장기적인 목표 속에서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고 지원해주는, 이게 세종의 정말 훌륭한 부분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32년간 나라를 다스리며 다방면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세월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가 없듯 대왕 또한 건강 문제와 나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말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종은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를 먼저 잃는 아픔도 겪었죠. 먼저 1424년에 첫째 딸 정소공주를 잃었으며 1444년 12월에는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이, 한 달 후인 1445년 1월에는 일곱째 아들 평원대군이 연달아 사망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46년 4월에는 왕비 소원왕후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종대왕은 재위기간 동안에는 잠도 줄이고 내내 업무를 쉬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과도한 독서로 인해서 시력이 좋지 않았으며 세종실록에도 언급되듯이 소갈증을 앓고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병명은 모르는데 대체로 당뇨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세종은 운동 부족, 편식, 스트레스 등으로 어진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비만이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식성이 좋아서 하루에 4끼를 먹었고 수라상에 고기 반찬이 없으면 수저를 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좀 오해인데, 세종의 고기 사랑이 또 요즘 과장이 됐는데, 태종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신이 죽은 후에 상종이라도 세종에게는 꼭 고기 반찬을 먹이라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와전이 돼가지고 원래 3년상을 치르는 기간에는 술과 고기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왕이 3년 동안 이게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옛날 사람들은 적어도 귀족이나 이런 높은 사람들은 꼭 고기를 먹어야 된다. 우리도 옛날에 들어봤잖아. 일할 때는 고기 먹거라. 이게 있었기 때문에 쟤는 법대로 원칙대로 하는 애니까 분명히 나 죽으면 3년 동안 고기 안 먹으래다. 그랬다가 이렇게 큰일 난다. 강제로 먹여라 이거였는데, 이게 어떻게 말이 이상하게 와전돼갖고 요즘에 라면 먹을 때 김치 써야 된다고 똑같은 구조예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1440년부터는 독서도 거의 못했다고 합니다. 40대 초반이 돼서는 하루 종일 앉아서 정사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체력이 나빠졌고 스스로 체력이 달리니 생각이 이전처럼 주밀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세종은 세자였던 문정에게 대리 청정을 시킵니다.
세종은 이 시기부터 좋은 온천에 들려 요양을 하고 유명 사찰을 찾아 먼저 떠난 자식들과 조상들의 명복을 비는 불사를 일으켰는데 훈민정음의 창제도 이 시기에 이루어집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3일 전에도 정물을 받는데 임금의 몸이 완전하게 평복되지 못해서 승정원에서 사건을 아뢰지 않았으므로 일이 지체되는 것이 맞는데 이에 이르러 비로소 사건을 아뢰매 모든 사물을 재결하는데 처리하기를 물 흐르듯 끝까지 정밀하게 하기를 평일과 다름이 없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죽기 3일 전에 밀린 서류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셨다는 말씀이죠. 결국 세종대왕은 향년 52살에 아들이었던 영웅대군의 집 동별궁에서 서거하게 됩니다. 세종대왕의 끊임없는 노력과 헌신은 훈민정음의 창제, 국방과 학문, 법제도 개혁 등 다방면에서 빛나는 유산으로 남았고 오늘날까지도 우리 역사와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아쉬운 이야기를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을 마지막으로 지구 영웅전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긴 시간 함께한 여정을 마무리하게 돼서 저도 매우 아쉽습니다. 그동안 지구 영웅전은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고 한 영웅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라고도 하죠.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영웅들, 또 빌런의 이야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와 걸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또 다른 시간, 또 다른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구 영웅전을 사랑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용환이었습니다. 좀 이 사람은 못해서 아쉽다 하는 인물이 좀 있었어요. 임경업도 한번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못했습니다. 제가 저기 한자로 성이 같다고 그런 거 저하고 본이 다릅니다. 혹시 가장 기억에 남은 오프닝이 있으신가요? 아무튼 이제 코스프레는 좀 악몽이었어요. 만약에 다시 한다고 그러면 그건 절대 안 할까. 계약서에 써야지. 코스프레 안 한다. 고맙습니다.